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더 좋은 파워포인트로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게 도와드릴 강사 이동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작업 시간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기본 설정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깔끔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청중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기본 설정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이거는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설정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빠른 실행 도구입니다. 이거 빠른 실행 도구가 뭐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고 계세요.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저장, 실행 취소, 되돌리기, 이제 슬라이드 쇼까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왼쪽에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명령 선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라고 하시면 이쪽에 누르셔서 모든 명령으로 누르시게 되시면 여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몇 가지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기능들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저기 제가 미리 추가를 해 놓은 텍스트 상자, 그리고 도형, 그림 삽입, 그림 바꾸기, 이렇게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왼쪽 상단에 원래 4개밖에 없었는데 옆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추가된 것 왜 얼마나 더 편리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빠른 실행 도구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를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에 우리가 지정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서 너무 동선이 길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살표를 눌러서 가장 아래에 있는 리본 메뉴 아래 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창 바로 위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가 추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추가를 하게 되면 창이 줄어들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리본 메뉴 위에 표시를 눌러주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사용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 탭이 홈에가 있다, 그럴 경우에 내가 텍스트 삽입을 해야 된다면 삽입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그리고 내 작업창에 클릭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를 준비를 해 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 클릭만 해주시면 이 세 번을 클릭하셔야 되는 게 2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한 번에 동선 줄이는 거, 그리고 클릭 한 번이 단축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작업 시간을 몇 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가하라고 추천드린 기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다가 나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라고 하시면 거기다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도형과 글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번에는 이 글꼴을 사용해야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기능을 모르시면 매번 글꼴을 바꾸셔야 되고 그 번거로움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 글꼴 설정만 알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글꼴을 미리 지정해 놓고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번 작업에 사용하실 글꼴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고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맑은 고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체를 나는 이번에는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음에 다시 삽입을 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고딕 13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나는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이 파워포인트에서 계속 사용할 건데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주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다음부터 다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글씨체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도형 또한 굉장히 간단해요. 자, 만약에 이번 PPT에서 네모를 사용하는 사각형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난 이 네모 상자 색깔도 우리 테마에 맞게 좀 붉은 계통으로 사용을 하고 윤곽선은 없앤다. 그럼 이 사각형을 계속 쓰겠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다른 도형 또 이제 사각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된 이 파란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파란 사각형을 계속해서 이 주황빛 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여기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또 도형을 만들게 되셨을 때 이 사각형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선 설정을 해볼 텐데 파워포인트 디자인의 첫걸음은 레이아웃과 정렬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배치한 개체들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매우 정돈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앞률이 굉장히 삐뚤빼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항목 간 간격이 균열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앞열을 똑같이 같은 선상에 위치시키고 간격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PPT 디자인이 훨씬 정돈되고 정갈한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매 페이지마다 화면 구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여백을 할애하는 것만으로도 가독성을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안내선입니다. 이 안내선은 개체 배치의 기준선이고요. 점선을 생성해서 레이아웃 설정과 유지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안내선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탭에 보기를 가셔서요. 보기에서 가운데 있는 표시 쪽에 눈금선 밑에 있는 안내선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이 안내선을 미리 설정을 해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안내선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레이아웃에 걸쳐서 이 안내선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음에도 이 비슷한 레이아웃 이제 다른 개체를 만들게 된다고 할 때 이렇게 틀에 맞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로 한 기능이고요. 이거 기능 설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서 표시 그리고 안내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안내선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줄을 더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가로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가로 안내선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줄이 하나 추가되게 되고요. 이거 이동하는 방법 또한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포인트의 틀을 만드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선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실 때도 굉장히 간단해요.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내가 지정한 안내선이 이렇게 쉽게 삭제가 되시고요. 또 한 가지 안내선을 드래그해서 밖으로 내보내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삭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용한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스마트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을 때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열이 삐뚤빼뚤하고 간격이 맞지 않는 이런 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맞춰주는, 이렇게 자동으로 옆 위치를 맞춰주고 위아래 위치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제 안내선을 끄고 이제 이 기능이 잘 보이도록 안내선을 끄고 나서 정렬을 해보도록 할 텐데, 스마트 가이드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간격 조정도 가능하고요, 가운데 배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조절을 하면은 점선이 보이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하냐, 이것 또한 안내선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눈끝 및 안내선을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에 안내선 스마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단축키인데요, 이 단축키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 단축키로 구성된 단축키들은 어지간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전부 다 통용되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일단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입니다. 원래 처음 작업을 했을 때 저장을 하거나 기존 작업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이 파워포인트 2013부터는 조금 번거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저장하면 바로 이런 창이 뜨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화면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로를 다시 확인을 하고 최근 항목이나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 혹은 찾아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던 것처럼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들어오는 횟수만 해도 벌써 굉장히 번거롭죠. 이 번거로운 부분 처음 저장할 때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F12입니다. F12를 누르게 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되는데, 어디다 저장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했을 때 쉽고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 자르기, 붙여넣기입니다. 이 기능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 정말 필수적인 기능인 거 아시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복사와 붙여넣기는 한 몸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든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을 만들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도형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때 이 복사한 도형을 다른 데로 옮기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복사했던 도형의 위치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JPG 파일이나 PNG 파일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으면 그건 그림 삽입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바탕화면에 놔뒀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지만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그림 삽입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거기다가 자르기 같은 경우에도 복사 같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 자르기를 한 개체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개체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실행 취소 되돌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전에 했던 동작을 취소하는 단축키입니다.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이건 좀 아닌가 해서 하던 동작을 취소하고 이 실행 취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20번까지 실행 취소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파일에서 옵션을 가셔서 고급 탭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실행 최소 최대 횟수가 20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횟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횟수까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 취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우지 말아야 할 것까지 지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실행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되돌리기가 바로 컨트롤 Y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한번 이제부터 실행 취소와 되돌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가 해서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도형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도형으로 사용해야겠어 라고 할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전의 행동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우다가 하나만 지워야 되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되돌리기나 재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컨트롤 Y 혹은 F4가 되돌리기와 재실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재실행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 기능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보통은 컨트롤 V를 해도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 V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F4를 누르면 재실행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했던 동작을 똑같이 반복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동작을 그대로 재실행을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을 붙여넣습니다. 도형을 삽입을 하게 됐을 때 이 도형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시는데, 이 기능을 컨트롤 Y를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 글씨체를 이렇게 다른 글씨체 혹은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똑같이 클릭한 후 컨트롤 Y만 눌러 주셔도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재실행하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본에서 가장 마지막 기능인 전체 선택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거기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전체 선택 기능인데, 이걸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부 다 잡거나, 혹은 글을 썼을 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글 전체를 드래그를 하셔서 전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도 할 필요 없이 컨트롤 A만 눌러주시면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거기다 텍스트 창에서 컨트롤 A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거기다가 슬라이드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모든 슬라이드가 선택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단축키는 당연히 이거 정도는 너무 잘 알지 하셨다면,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보통 잘 모르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고급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컨트롤 D, 즉 복제입니다. 사실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손에 잘 익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개체를 복제해 줍니다. 슬라이드 역시 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에 이제 한 키에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복제의 강점은 이동거리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자, 삽입을 가셔서 도형을 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을 만들고 이 원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생기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컨트롤 D를 누르면 내가 옮긴 만큼, 이동한 만큼 똑같은 도형이 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반복 작업을 할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정말 중요한 서식 복사를 알려드릴 텐데, 이 기능 모르고 계시다가 알고 사용하시면 정말 기존 작업 시간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복사 붙여넣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였죠. 그런데 서식 복사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입니다. 도형의 서식도 복사할 수 있고요. 글자의 서식도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C 하고 이 다른 도형에서 컨트롤 시프트 V를 하시면 똑같이 도형 서식이 복사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또한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 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만약에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시면 도형과 글자 모두 다 서식이 복사가 되는데 도형만 복제하고 싶다 혹은 글자만 복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2번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서식 복사로 컨트롤 시프트 C를 또 이제 글자에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도형에 찍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도형색만 바뀌게 되시고요. 그 다음 글자에서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글자 서식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서식 복사 붙여넣기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음은 그룹 지정입니다. 이 기능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만약에 이렇게 도형 2개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체 지정을 하셔서 우클릭 하신 후 그룹화에서 그룹을 눌러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 굉장히 번거롭죠. 반대로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하고 그룹화해서 재그룹 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룹 지정 자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벌써 그룹 지정이 쉽게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그룹이 끝났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주시면 그룹 지정이 해제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편리한 기능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컨트롤 쉬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과 쉬프트는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쉬프트는 올곧고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게 되시면 똑같이 여러 개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컨트롤을 누르고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컨트롤은 따로따로 띄엄띄엄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만 누를 수가 있는 반면에 쉬프트는 누르고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누르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형들을 지우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기존 도형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반대로 Shift를 눌렀다 라고 하시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직선상으로밖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각선으로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러서 복사하는 기능이겠죠.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직선상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도형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도형의 크기를 눌려볼 텐데 먼저 이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도형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도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Shift를 한번 누르고 해볼까요? Shift를 누르고 만들게 되시면 이거는 정사각형이나 원처럼 정말 딱 고정된 비율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도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휠을 이렇게 돌리면 화면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다른 빈 화면을 누르고 있을 때는 그냥 화면 자체가 커지고 줄어들지만 객체를 선택한 상태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면 이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커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정말 좋고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팁들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외 다양하게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팁들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그런 팁들입니다. 보통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리기 잠금 모드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 4개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도형에서 사각형을 만듭니다. 근데 보통 만들기 4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온 이후에 나중에 이 크기를 또 조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대신에 요거를 계속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혹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형으로 가셔서요, 오른쪽 클릭, 내가 원하는 도형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시면 그리기 잠금 모드가 있습니다. 이 그리기 잠금 모드를 이용하시면 이 커서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도형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까지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ESC를 누르시면 다시 마우스 커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여백 활용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평소에 사용하는 하얀 부분이 아닌 옆에 있는 여백 부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작업시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글꼴이나 사용할 색상을 페이지 한두 장 만들면서 컨셉으로 정하시게 되신다면 나중에 점점 많은 색깔이 늘어나면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만들었을 때 이런 컨셉 컬러와 텍스트를 정해 놓고 이 정한 컨셉을 밖으로 꺼내 놓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만약에 슬라이드를 킨다고 하더라도 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옆에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 내가 다시 사각형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색깔이 있을 텐데요, 이 색깔을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기존 컬러로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글자 또한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 라고 하시면 이 글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서식 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식 복사를 하고 서식 붙여넣기를 해서 글자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런 바로 이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깔끔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부분, 바로 글꼴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쁘고 정말 멋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만들고가 목표가 아닌, 청중들이 보기 더 좋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깔끔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글꼴입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려한 폰트는 제목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제목에서 임팩트를 주면서 화려한 폰트를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본문으로 가지고 간다 라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고 번잡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글꼴은 가능하면 타이틀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귀여운 폰트는 전문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씨체 자체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본문에 쭉 해서 쓴다? 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누가 봐도 굉장히 어지럽고요. 거기다가 대상이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에는 보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본문 글꼴인데, 지금 이렇게 본문을 보시고 글꼴 보셔도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글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이 두 가지, 고딕 계열과 명조 계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계열이 있는데, 고딕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 자체가 전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나 혹은 강의를 할 때 가장 쓰기 좋은 글씨체라고 생각하고요. 명조 계열의 경우에는 보통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씨체의 경우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딕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글씨 크기입니다. 이 글씨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문 제목은 최소 44포인트 이상, 본문은 24포인트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작아진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앞에 스크린을 띄워놓고 한다, 혹은 큰 화면에 띄워놓고 한다고 해도 글씨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크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글꼴 개수는 최대 3개까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글꼴만 해도 벌써 5가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굉장히 번잡해 보이죠? 산만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꼴은 2개, 많으면 3개까지만 사용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리해보자면, 화려한 폰트는 제목에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폰트는 사용하시는 게 아닌 게 좋습니다. 고딕체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고요. 그 다음 폰트는 최대 3개까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목에서는 44포인트, 그리고 본문은 24포인트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이상에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폰트, 요즘 정말 다양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유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료 폰트를 사용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무료 폰트, 그리고 언제나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추천드리는 내용, 그 글꼴을 어디서 찾냐? 바로 여기 눈누 혹은 구글 폰트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눈누로 가시게 되시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누를 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글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쉽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작성하라면 어떤 글씨체인지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받고자 하면 이렇게 레코체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눈누에서는 전부 다 100%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원하는 폰트를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이렇게 구글 폰트의 경우에는 영어 폰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 폰트보다는 보기가 좀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영어를 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글 폰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꼴을 알아봤으면 이제는 파워포인트의 디자인의 꽃, 색상을 활용해 봐야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 대비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제가 색상 대비를 해 놨는데요. 이 색상 대비라는 거는 배경과 본문 색상의 대비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배경 색상이 밝다면 본문의 개체는 어두운 색상을 사용해야 눈에 굉장히 잘 띄고요. 반대로 배경 색상이 어둡다면 본문의 개체는 밝은 색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조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검은 바탕이라면 하얀색 폰트를 기본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검은색 외에도 배경색이 남색과 같은 어두운 색이라면 폰트는 하얀색 같은 밝은 색이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 바탕을 배경으로 했을 때 텍스트에서 강조하려는 부분은 노란색 계통의 색상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강조색으로 자주 사용하는 빨간색의 경우에는 어두운 배경에서는 대비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하면 오히려 묻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같은 어두운 배경이라고 해도 어떤 색을 베이스로 하냐에 따라서 강조색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배경색이 하얀색이나 밝은 계통일 때는 기본 텍스트색을 주로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화면 안에 검정 텍스트 비중이 높아지면 빽빽해 보여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본문 텍스트색을 오히려 진회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강조색으로 검정색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톤 다운 되어서 슬라이드의 인상 또한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보다 진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되어 색상 개수를 최소화하면서도 강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얀 계통을 배경으로 할 때는 빨간색 계통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색 계통에는 좀 검정색으로도 강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색상 종류의 개수인데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색깔 이쁜데 여기선 이 색깔 또 써야지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색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라면 매우 산만하고 번잡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만 해도 색을 벌써 몇 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 8, 9가지를 쓴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어떤 글씨를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 3개에서 4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내비게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색상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컬러 내비게이터가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컬러 내비게이터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처음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 만들었던 빈칸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처음에는 색상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쓰면서 유지하는 건 쉽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장수가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 그 원칙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균일하게 내가 선정한 색상 팔레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컬러 내비게이터입니다. 자, 앞에 아까 한 번은 이제 빈칸을 사용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컬러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추출한 도형들을 다시 옆으로 한번 옮겨 볼 텐데 이렇게 똑같은 작고 똑같은 도형들을 4개를 만들어 줍니다. 만든 후에 이 도형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스포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리 지정해 놓은 색깔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포이트를 통해서 옆 밑에 있는 기존 색깔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되시고요. 그럼 이 지정한 색깔을 이용하기 편한 위치 위쪽이나 혹은 옆쪽으로 빈 공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지워 주시고요. 자, 사각형을 만들거나 도형을 만들었다. 도형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게 되셨을 때 여기 만드는 컨셉은 저 색깔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 색깔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색깔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일관적인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도 차이를 활용하는 건데 명도는 색상의 밝기를 의미하죠. 이 제한된 색상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컬러톤은 유지한 채 명도의 변화를 주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전부 다 블루톤이에요. 근데 블루톤 안에서도 색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안에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이 재밌어지고요.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이 색상을 통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명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바꾸고자 하는 도형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한 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선택한 색의 명도 차이만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강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또 일관성 있는 PT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색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색 조합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가지 홈페이지나 다른 파워포인트를 참고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은데 내가 예쁘다, 따라하고 싶다 라고 했던 파워포인트의 색감이 있다라면 이렇게 받아오셔서 이 색감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있는 색감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컬러 내비게이터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네모 상자를 몇 개를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색깔, 이 색상에 내가 색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포이트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용할 색상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색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색 조합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홈페이지나 다른 파워포인트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예쁘다, 뭐 따라하고 싶다, 이 색감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던지 캡처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형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몇 가지 도형을 만들어서 이 색깔 정말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포이트를 누르고 여기 있는 색감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잘 사용한 색깔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문가들의 색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형과 픽토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을 삽입할 때 보통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해서 여기서 필요한 그림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크기가 제각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인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형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깔끔하게 사진이 정리가 되었죠. 이렇게 네모 틀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게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만드셨어.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똑같은 도형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넣으시는 겁니다. 이제 채우기에 그림을 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넣으실 수 있고요. 틀에 구애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원으로 만드셔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사용해서 그림을 삽입해 주시면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다음 바로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픽토그램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 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텍스트로만 넣게 되면 뭔가 밋밋하죠. 그래서 이 밋밋한 부분을 잡아두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삽입을 눌러서 여기 아이콘이라고 적힌 거를 눌러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픽토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픽토그램들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픽토그램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버전이 좀 낮아서 픽토그램 이렇게 아이콘이라는 게 없다 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애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픽토그램이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만약에 하나의 파일을 골랐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셔서 SV, PNG 파일을 받는 게 있는데 여기서 PNG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그러니까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좀 더 깔끔하고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영어 단어입니다. 바로 키스와 킬 법칙이죠. 자, 다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가독성이 좋은가요? 사실 글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어때?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어때요?
청중이 보고 좀 더 쉽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때? 라고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언에서 나오는 내용들, 요약하고 구분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키스 법칙입니다. 이것은 약자인데요. Keep it simple and short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슬라이드에 있는 영문 문장을 좀 더 단순화하고 짧게 만들어 보라 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보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더 보기 좋은가요? 이렇게 내용 자체를 단순화하고 한눈에 보기에 좋게 만들기만 했을 뿐인데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처럼 줄글로 줄줄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뭐 했음, 없음, 뭐 부재 등등 단어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슬라이드 잘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어떻게 바꿔달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내용이 길진 않죠. 좀 작긴 한데 난 미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발표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옆에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빈 공간을 줄이고 내용을 좀 더 크게 해봐 라는 조언이 나타나는 게 바로 킬 법칙입니다. 킬도 약자로서 Keep it large and legible 이라는 뜻의 영어인데요. 즉, 좀 더 크고 뚜렷하게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언을 해주고 나니까 PPT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미적 요소가 조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날짜별로 가독성도 좋고 잘 만들어진 것 같죠? 뭐 미적 요소를 위해서 빈 공간 일부러 두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강의를 위해서 청중이 더 잘 볼 수 있게끔 가독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키스와 킬, 단순하고 짧게 그리고 크고 읽기 쉽게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청중들이 더 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마무리 팁을 좀 드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는 거 파워포인트는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빨리 잘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백날 생각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자체도 깔끔하고 이쁜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거쳐 가다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취향차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 둘 중에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 뒀던 게 쌓이게 되시면 그만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스킬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비교해 볼수록 파워포인트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더욱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내용은 다른 사람의 PPT를 많이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연습을 위해서 PPT를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색상에 감이 없다라고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도 많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고 깔끔한 PPT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강사 이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